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재단법인 미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주도해 세운 조직이다. 당연히 정부 재정이 투입됐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기업이 486억 원을 출연했다. 몇몇 기업에 물었다. 미르에 왜 돈을 냈냐고. 답은 내라니까 냈다. 그 비용을 왜 기업들에 떠넘기는가. 이 내용은 현대자동차가 대주주이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대부분의 주주인 한국경제신문의 작년 2015년 11월 19일 김정호 수석 논설위원회 기명기사 일부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유언비어 의법 조치 대상 여기 있습니다. 김호준의 신고였습니다. 제가 방금 신고 하나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니, 국무총리께서 유언비어 퍼뜨린 분들 의법 조치한다고. 네. 정부에서는 이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한국경제신문에서. 사실은 이게 불거지기 전에. 네. 이거 정부가 시켜서 오래전에 쓰인 글이죠. 작년에 쓴 거니까요. 정부가 시킨 거라고. 이거 유언비어잖아요. 의법 조치. 네. 해야 된다고. 자, 오늘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의 사인 왜곡 논란과 관련해서요. 서울대병원 사인조사 특위가 어제 오후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특위 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 교수는 나라면 사망 종류를 외인사라고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네. 네. 사망 종류를 병사라고 쓴 것은 대한의사협회의 지침과 다르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데요. 잠깐만요. 네네. 다른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이 이윤성 서울대 교수님을 저희가 3부에서 직접 연결해서 그 입장을 들어보기로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짧게 해주시고 네. 나머지 주치의였던 백선아 교수가 뭐라고 하셨는지. 네. 그러면서 이제 이윤성 교수도 주치의인 백선아 신경외과장의 뜻에 따라서 사인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이후로 사망 원인의 판단은 직접 담당한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백선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백남기 씨는 의사협회에서 규정한 경우와 다르다. 만약 최선의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면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다. 고인의 가족들이 체외투석 치료 등에 반대해서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약하면 네. 가족들이 최선의 치료를 못하게 해서 병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네. 주장을 한 거죠.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내용은 아무래도 의견이 다르다고 하신 이윤성 특위위원장이죠. 네, 특위위원장 교수님에게 여쭤보기로 하고 유가족은 이 입장에 대해서 그 주치의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유가족들은 사망 진단서 지침을 어겼으나 고칠 수 없다는 발표가 매우 유감스럽다. 경찰의 부당한 부검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 주치의 백선아 교수의 설명에도 특히 반발을 했는데요. 어제 열린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이보라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호자가 투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병으로 사망했다며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 유가족을 탓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그 백남기 씨 딸인 백도라지 씨도 수술 뒤의 합병증은 의료진이 다 예상했던 것인데 그것을 두고 병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저도 의사가 아니지만 그 수술 뒤에 합병증으로 발생한 그죠? 네. 여러 질병들을 거론하면서 이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가족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 병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병사다.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병원에 실려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빼고 그 이후 발생한 합병증 때문에 병사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냥 네, 의학을 그렇죠. 몰라도. 네. 그래서 네. 그 과장의 지시를 듣고 이제 레지던트가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백남기 씨의 의무 기록을 보면 이 레지던트가 이례적인 메모를 적어놓은 걸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진단서를 쓴 레지던트 권모 씨가 쓴 건데.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 주치의의 백선아 교수와 상의해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건데요. 이렇게 의사가 누구와 상의를 해서
썼다 이렇게 썼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럴 때 이례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최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네. 안전하게 빠져나가려고 이례적이라고 하고 많은데 저도 좀 물어봤더니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네. 그래서 혹시 레지던트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기록을 남긴 게 아닌가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추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배운 대로라면 이건 외인사인데 자신의 상관들이 이렇게 쓰라고 했어. 네. 했어요? 라고 이렇게 소극적인 저항 내지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진단서에다가 말하자면 병원 내부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걸 적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진단서에 쓸 내용이 아닌데도 굳이 적어서 그런 뜻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이분이 연락이 안 돼요. 네,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분을 인터뷰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쓰셨냐고. 네. 이런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네. 내일 모레 축구 있는 거 아시죠? 카타르죠? 네. 러시아 월드컵입니다. 2018년에. 자, 백도라지 씨가 그러니까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치료를 계속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백도라지 씨가 한 게 아니라 유가족 측 의사들 인은협에서 했는데. 네. 그러니까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치료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도라지 씨가 이 부분을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 8월 말쯤에 병원에서 승합제라는 약이 있는데 혈압을 높이는 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투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혀서 거기에 이제 서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승합제를 쓰지 않겠다. 그런데 병원이 이후에도 승합제를 계속 썼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날에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인의협 이보라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병원에서 약물을 투여해서 그것이 콩팥 이상으로 이어졌고 급성 신부전이 생겼기 때문에 병원이 약물 투여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고요. 또 같은 인의협 소속 김경일 교수도 결국 주치의는 가족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결정을 내렸다기보다는 가족 의사에 반하는 치료를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진단서에 쓰고 싶은 대로 병사를 쓰셨으니까 성공을 한 것이고 서울대병원은 백 교수의 작품으로 책임 회피를 하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주장이네요. 이거는 네. 저희가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주장의 핵심은 그러니까 쓸 필요 없는 약 혹은 가족에게 설명할 때도 가족이 반대하면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가족이 반대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반대한 이유는 이제 백남기 씨가 평소에 본인이 네. 회복될 수 없는 정도의 질병이면 네. 연명 치료를 위해서 특별한 걸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병원에서 원치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물었고 그래서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속 썼더라. 네. 근데 그것도 쓴 게 그러니까 주치의가 아닌 신찬수 진료 부원장이 승합제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진료 기록이 또 공개가 역시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원장이 네. 계속 부원장이 개입된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나서 이제 그 인의협 소속의 다른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거는 가족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가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투여했고 그 약의 투여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되었는데 그 상태가 되어서 사망한 거를 두고 이걸 병사라고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으니 네. 이거는 이제 이 워딩을 빌리자면 그분들의 작품이다. 네.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병사라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 굉장히 네. 논란이 예상되는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 제작진이 아마 이분을 섭외할 수 있겠죠 아마.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못하면 혼나야죠. 자, 이 내용은 저희가 위원장님을 직접 연결할 테니까 다른 뉴스 전해주시죠. 네. 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경으로 있으면서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지난 8월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수석 아들과 관련해서 우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석 아들 보직 특혜는 경찰의 셀프 충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우수석 아들이 운전병으로 지원한 것을 확인하고 알아서 보직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는 네. 맞는데 네.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네. 경찰이 알아서. 네네. 네. 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대부분 지금까지는 다 무혐의가 나오고 있죠. 예상했다 싶이. 네,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 예, 부동산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부동산도 무혐의, 예, 이 특혜도 무혐의. 앞으로도 계속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자, 현직에 있는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쉽지는 않겠죠. 시간이 하나 정도 더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여야는 애초 15일까지였던 국감 일정을 19일까지 나흘 연장하기로 했고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개입한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부분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네. 하나만 하자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의 편지 등 추가적인 감성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참 예의 없는 표현이네요. 어쨌든 상대 국가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정부가 이제 편지 좀 써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대놓고 털끝만큼도 생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우리 정부가 이 사안을 일본에 이렇게 저자세로 부탁할 일인가 이게. 편지 좀 써주세요. 이거잖아요. 네. 게다가 일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애초에 협상을 한 우리 정부가 큰 잘못인 거죠. 네. 일본이 우리 정부가 이렇게 협상했잖아. 우리 정부끼리. 그렇죠. 근데 작년 무슨 12월에 했죠. 무슨 또 편지 써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고자세가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절대 고자세가 될 수 없는데, 그렇죠? 역사적인 죄고. 그렇죠. 고자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 정부가.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비판받아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채경화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이분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재 대선 후보군 여권에. 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정치 신인 시절에 인터뷰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대선 주자급이 되셨어요? 뭐, 세월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그때만 해도 저도 그랬지만 서로 코 올리고 그랬는데. 네. 네, 맞습니다. 대선 주자가 어디 됐습니다. 고장만 참가해서 네네. 인터뷰했던 네, 이번에 당선될까 말까 막 걱정하시는 게 생생한데. 맞습니다. 자, 제가 2년도 오래돼서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 여권의 잠재 대선 후보 중에서 후발주자세요, 사실. 네. 네, 그런데 요새 행보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따 자세히 묻겠지만 네.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 모병제를 하자, 핵무장, 전자권 해소하자. 이게 보면은 진보 보수가 주장하던 레퍼토리가 다 섞여 있고 그래서 어느 한쪽도 쉽게 반대하지 못할 이슈를 손잡아 가시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리하다. 대단히 영리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받아들이십니까? 영리하다고? 뭐, 영리하다는 표현보다는 같이 고민하자. 네. 우리 지금 너무 고민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고민의 이 영역들을 좀 함께 나누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들이 네. 어느 한쪽도 쉽게 반대하지 못할 이슈들 이게 다 섞여 있다. 그래서 제가 영리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네. 이게 혹시 특별 과외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요새? 아니 좀 특별 과외라기보다는 특별 고민이 큽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모병제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대표도 주장하는데 이분들하고 혹시 방과 후에 과외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화를 많이 합니다. 두 분하고도 자주 뵙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우리 사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저녁 시간은 거의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대화라고 쓰시고 저는 과외라고 읽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모병제부터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간단하게 왜 모병제를 주장하시는지 이유를 요약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이런 겁니다. 크게 보면 지금같이 해서 우리 그 국방력을 유지하기가 이제 한 2022년, 23년 되면 힘들어지는 당연한 미래가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니까 우리가 강하지만 작지만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들자라는 그 시작으로서 이제 이 젊은이들 이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이 군에 가게 하고 군에서는 상당 기간 이 훌륭한 병력들 또 자유의지가 있는 병력들을 통해서 아주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강한 군대를 만들자.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2025년 전후로 지금 현재 병력 유지는 어렵다 어차피. 그러니까 2022년부터 아마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자. 그러자면 모병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게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표현하는 김성태 의원 저희 방송 고정입니다. 참고로. 네. 김성태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 대권력에 사로잡혀서 이거는 제 워딩이 아니라 김성태 의원이 남경필 도지사한테 한 얘기입니다. 대권력에 사로잡혀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인기 영화 발언이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모병제가 정의롭지 않다. 예. 정의롭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하면 흑수만 돈 없는 사람만 군대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론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그렇게 그 반대를 해주는 것 자체가 고마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예 반응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논쟁을 하자는 거고요.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이거죠. 아니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치고만 빠지지 말고 이제 진짜 한번 제대로 이 모병제에 대해서 정치권 내에서 한번 그 제대로 토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대권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다가올 일에 대한 토론을 하자라는 거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지금이 정의롭지 않거든요. 지금이야말로 흑수저들은 다 군대 가잖아요. 가서도 가장 힘든 데 가 있고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들은 군대를 많이 빠지고 가더라도 굉장히 편한 데서 있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 젊은이들의 생각 이게 바로 흑수저 금수저로 나왔는데 흑수저 금수저론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군대 문제하고 바로 이 교육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정의롭지 못한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병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충분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저희가 따로 한번 모병제를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다뤄야 될 것 같고 오늘 사실 전화드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모병제 이야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2라운드 같은데 이제 핵무장을 준비하자 우리도. 파격적인 대선 후보급에서는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핵무장을 주장하자. 우선 우리가 왜 핵무장을 해야 합니까? 크게 얘기하면 뭐 모병제도 그렇고 뭐 핵무장 준비도 그렇고 이건 우리 스스로 우리 국방을 지키는 이제 제대로 된 준비를 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 주장은 딴 것보다도 우리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단연 높아진 것은 미국 국민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핵우산을 미국이 씌워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핵우산이 없어진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게 만드는 지금 미국 대선의 여론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이미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트럼프 후보가 미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 뭐 어떤 사람은 많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절반 가까운 미국 국민이 트럼프 후보의 이런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마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 안 되더라도
이미 미국 국민 사이에 이런 여론이 펴져 있다면 이러한 우리의 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인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죠.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변해갈 것이다.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그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핵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핵이 스스로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뭐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핵이 우리한테 있으려면 우리가 개발하려면 플루토늄 뭐 혹은 고농축 우라늄 있어야 되는데 이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가 플루토늄 재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무장을 하자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요. 네. 핵무장 준비를 어느 시점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NPT나 핵 원자력 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후속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핵무장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덜 급한 이런 준비를 하자, 준비. 스텝은 아니지만 예. 뭘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미국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뭐 중국과도 대화하면서 아니 정말 한미동맹이 우산이 없어질 경우에 우리가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이러한 이 역질문으로부터 이 핵선언 준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의도는 알겠는데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이죠. 2004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과학자들이 플루토늄을 제 기억으로는 거의 밀리미터 그냥 뭐 손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의 밀리미터 정도를 추출을 하고 우라늄도 네. 고농축이 아니라 10%대 전농축 이 정도 실험을 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이 우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려고 했어요. 아예 네. 식겁을 했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양이 너무 적다, 유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됐지만 제재는 받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준비하려고 해도 조금만 뭘 움직여도 아예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게 핵 개발의 분야인데 우리가 이제 준비하자고 선언하는 것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NPT의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예. 네, 예. 그 개념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거죠. 일단 핵을 안 갖고 있는 나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핵 우산으로 보호한다. 네. 그러니까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가정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핵 우산이 벗겨질 수도 있다라는 의문이 든다면 이제 새로운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 미국의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이거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합리적 의심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미리 얘기 안 하고 했죠. 그러면은 그러나 예. 아예 선언을 하자는 거죠. 아예 선언을 하고 네. 이게 필요하다고 되면 우리가 준비하겠다. 그 준비하는데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 국제사회도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같이 대화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환경이 변화하면 이게 늘 똑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별 사실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2004년인가 그때하고 지금은 미국 국민들의 한미동맹의 인식이 너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힘들거든요. 왜 힘든데 우리가 한국, 일본 같이 잘 사는 나라에까지 뭐 돈 다 대주면서 뭐 해구산까지 씌워주냐는 이런 인식이 미국 사회에 특히 트럼프 같은 대선 후보에 의해서 이게 제기되고 이게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준비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핵을 갖고 싶어하는 나라는 많은데 핵을 가지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NTP 우리가 네. 예, 이제 선언을 하는 것과 이제 준비를 선언하는 것과 준비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스텝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 과정마다 국민적인 합의와 결연한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한 것은 북한 핵에 이러한 예를 들면 실전 배치라든지 북한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는 이러한 상황적인 요소와 함께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핵 무기를 우리가 보유한다는 생각조차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 생각을 열어나간다는 것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게 우리 의지로 되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인데 미국이 네. 동의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기 어렵죠. 그러나 네. 아예 우리가 스스로가 닫아놓고 있었잖아요. 우리 정부는 그것을 옵션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게 옵션으로 생각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고 싶어도 못해서 아닙니까? 어차피. 상당은 예. 그렇지만 일단 미국의 지금 사정이 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요청하면 미국도 어쩌면은 우리 독자적인 핵 개발을 지지해 줄지도 모른다. 일단 지금 미국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후보가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핵도 알아서 해라. 미국이 우리 핵 개발을 허용해 주면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은 또 북한과 남한이 우리나라가 핵을 가졌는데 일본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럼 동북아 전체가 핵무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핵무장 도미노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아니 왜 그 한국과 일본만 되냐 뭐 대만도 나설 것이고 중국도 나설 수 있고 이거 막을 수 없으니까 아예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게 NTP 그 확산 방지 조약인데 여기에 조금만 어긋나도 예 이란이나 북한처럼 하면은 뭐 경제 제재하고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정말 미국과 중국이 예. 이런 상황이 정말 걱정이 되면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 해법을 내놓고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가정이기 때문에 결국 반복될 수밖에 없는 질문과 답이긴 한데 예를 네. 들어서 사드만 해도 한 가지만 더 핵무장해서 말씀드리면 네. 사드만 해도 이게 방어 체계란 말이죠. 그런데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진짜 핵을 개발하고 배치한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국제적인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일단 핵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이 우리 정부의 태도 이것부터 바꿔나가는 벌써 우리 김어준 선생님도 핵 가지면 이건 가질 수 없다라는 상상 속에 시작을 하는데요. 아니 뭐 갖고 싶다 안 갖고 싶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질 수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자. 예. 현실적인 가질 조건이. 수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우리도 필요하면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려운 건 안다. 그 난관은 우리가 한번 돌파해보자. 이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긴 한데 국제적인 그 냉혹한 현실에서 보자면 저건 다른 국가에서 보면 뻥카다. 말하자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당장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준은 이 정도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는 또 앞으로 충분히 계속해서 할 그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결국 또 핵을 가져도 이 전시 작전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전시 작전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타결됐던 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원점으로 거의 되돌려 놓은 건데. 네. 그렇죠. 작년 말인가요? 12월 1일인가가 환수일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2020년으로 연기됐던가요? 아니 날짜도 아직 안 정해졌고요. 2020년 중반이고 조건이 몇 가지 붙어가지고요. 예. 그게 아마 북한 핵이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조건들로 보입니다.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게 현 정부 의지잖아요. 그죠? 하여튼 상당히 기간이 뒤로 미뤄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새롭게 이 전자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하기는 어려울 테고요. 예. 다음 정부 초기에 미국하고 다시 이 환수 문제를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다시 이제 핵 보유 선언 이런 거는 미국이 동의하거나 국제사회에 이제
엄청난 반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만 전사권 환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사실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권 환수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역시 사실은 진보 진영의 오랜 주장인데 보수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남경필 지사가 이 주장을 해버리면 이게 사실 그 보수 지지층과 또 그리고 진보 지지층이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이것도 제가 계속 영리하다고 생각한 건데 이것도 대선에서 본인이 소위 말하는 중간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그죠? 저는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국방을 이제는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경제나 정치나 다 위험한데 그중에 안보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불확실성을 없애나가는 것으로 가자. 없애는 데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전히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게도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네네. 요 핵무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도지사님 주장대로 되면 남북한 모두가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쪽이든 북한이든 한쪽이 도발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사실상 한반도는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공멸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 이거는 이제 사실상 영원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비핵화를 저는 이 무장을 하자는데 이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핵이 폐기가 되고 그래서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이 더 이상 차별성이 없고 우리도 가져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비핵화로 가자. 일종의 협박인 거네요. 그럼 말하자면. 협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등한 관계에서의 요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거의 시간이 다 됐지만 기왕 연결됐으니까 연결이 어려워서 빠르게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권 내의 여권입니다. 잠재 후보들 중에 가장 강력한 본인의 상대는 누굽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인가요 혹시? 아닌가요? 현재는 그렇게 여론조사나 이런 데 다 나오네요. 가장 네. 강력하시다고요. 네, 아니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나중에 시간 많을 때 하죠. 다시. 아닙니다. 아직 1분 남았기 때문에 1분에 충분히 네, 아니오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약에 본격 검증 시작되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이런 세간 평가가 있는데 맞다 틀리다. 잘 모름. 비겁한 답변이십니다. 자, 김무성 전 대표 지지율이 너무 빠졌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죠. 있다. 그럼 야권에서 잠재 후보군 중에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김부경 이 정도 분들이 거론되는데 가장 어려운 상대는? 저는 안희정, 김부겸. 그래요? 한 사람만 꼽자면? 두 분 중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이재명 시장은 참고로 야권에서 남경필 지사가 아니라 유승민 의원을 꼽았다는 사실을 제가 고발합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는 여권과 연대도 생각 중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없다?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안철수 대표하고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아니, 본인 추정. 네.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아직 정리가 안 되시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본인도 본인 생각을 모른다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아직. 그래요? 다음에는 직접 스튜디오로 나온다, 안 나온다? 시간 맞춰 불러주시면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약속한 것으로 알고. 예. 왜냐하면 제가 눈을 보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네. 도지사님의 이 꼼꼼 숨겨진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수염 이렇게 기르고 계세요? 물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진 섭외할 때 비서진을 넘기가 너무 어렵다고 저희 제작진이. 예. 비서진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TBS 김어준이 예.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한테 넘겨라. 나가겠다고. 김원준 선생님 저한테 직접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나오시는 걸로 하고 그때
시간 잘 맞춰보죠. 오늘 못다한 질문들을 모조리 쏟아붓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친애하는 TBS 애청자 여러분, 상쾌한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언론을 보면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부패 기득권 세력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누가 라디오를 진행한다고요? 김어죽? 어죽이? 김어준? 어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방송이라는 거는 진실되고 정직하고 또 그렇게 잘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렇게 좀 편향돼서도 안 되고 비속어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김어준 어준 좀 씻고 댕기고 아주 여기 입 주변 아이고 참. 그리고 늦잠 자지 말고 그렇게 좀 잘해서 남 냄새. 자, 월요일에 최진영 변호사 카운터 파트입니다. 네. 야당의 옵터 레코드.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비대위원장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대빵이죠. 네. 저렴한 표현이긴 한데,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모든 권한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당과 원내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당대표, 원내대표를, 그러니까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구분을 못 하시는데, 당대표는 당원을 포함해서. 그렇죠. 예, 당을 대외적으로 다 대표하는 분이고, 원내대표는 원내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을 반장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교장과 반장을 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보다 적절한 면은 학생회장과 교장 선생님을 다 하는 거죠, 지금. 더 쉽게 얘기하면 꼭 먹고 알 먹고죠. 네. 그래요? 내가 다 했는데 꼭 그렇게 토를 달아가지고. 자,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 이분의 입지가 어떠냐. 네. 왜냐하면 지금 야권에서 모든 언론들이 바라보는 입이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정국을 거치면서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쉽게 정리하면은요. 기본적으로 그 안철수 전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네. 탄탄하다. 기본적으로 탄탄하다. 기본적으로. 다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평소 그러니까 이전에 정치적 행보를 본 분들은 아마 기대가 많으셨을 거예요. 어떤 국면에서냐. 네. 미르재단, 국감. K스포츠 재단의 비리 의혹. 네. 이런 게 나왔을 때 일종의 박지원 대표한테는 먹잇감이란 얘기죠. 정치를 오래 보아오신 분들은 네. 국감만 되면 박지원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빨대라고 표현하는 좀 고급 언어로는 소스들.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딥트로트라고 하는. 당 고위 관계자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 박지원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요. 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급 정보들이 이 국감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예를 들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주어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한겨레 보도로 최순실이라는 주어가 등장했죠. 네. 그 이후에 어떤 분들이 활약을 했느냐 들여다보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국민의당 그렇죠. 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기자들이 매일 네. 영수증 이런 얘기하면 박지원 원내대표 탁 나와가지고 당사자 그렇죠. 녹취 이런 거 내놓고 막 예.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죠. 네. 이번에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인사청문회 때 주로 박지원 대표가 활약하는 걸 보면 네. 아주 세세한 정보. 예를 들면 공항을 드나들면서 어떤 물건을 샀다더라. 그렇죠. 이건 굉장히 세밀한 정보거든요. 이런 얼마짜리를 언제 샀다. 그렇죠. 네. 이런 것까지 알아내는 아주 신통방통한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그래서 여권에서는 박지원 대표한테 악마라고 부르고 막 그렇죠. 저 양반하고 붙으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우리 편이 아니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영향력이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당내에서 조직적 기반은 말하자면 실질적 주인은 안 전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상황인데 실제로 본인이 지금까지 제대로 활약해왔던 국감 국면에서는 존재감을 보이지 이유는 않는다는 뭡니까? 측면에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실제로 본인이 기득권으로 그러니까 권력을 누렸던 시기가 굉장히 좀 오래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1야당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뭐랄까요 집권 가능성을 사정기관들이 보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사정기관은 국정원, 감사원, 검찰, 경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사정기관에서 흘러나온 정보들이 아무래도 집권 가능성 있는 당에 가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좀 가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간다. 추정합니다. 예. 직접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별 얘기 안 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별 얘기 안 하는 사실 거. 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보를 갖고 있으면 기자를 부릅니다. 그렇죠. 예. 안 부른다는 자체가 그렇죠. 예. 그리고 물어봐도 별 얘기 안 하고. 꼭 한겨레만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 그분은 뭐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언론도 필요하면 어디든지 이용하니까요.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요즘 박지원 대표가 소스를 가지고 소환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예, 그렇습니다. 예. 직접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 왜 이렇게 끈이 떨어졌냐고.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사실은 폭포처럼 쏟아져야 되는 이 미르 스포츠, K스포츠,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에 관한 이야기 중에 아직 보도가 되지 않은 것 중에 지금 하영 기자 레이더에 포착된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 두 재단과 관련돼서는 드러나지 않은 건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왜 드러나지 않은 게 거의 없냐면 한 게 별로 또 없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거를 더 취재가 들어가야 하냐면 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를 취재를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냐. 예. 네. 그리고 아주 일부 계획이 실행된 부분을 취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두 재단이 해체됐고 문서는 파기된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계좌도 겪고 있습니다. 없어졌어요. 계좌도 없어졌고요. 네. 다만 희망은 하나 있습니다. 눈앞에서 예.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의혹이 있다. 그리고 문제다. 이런 저런 근거가 있다. 막 언론들이 제기하잖아요. 다들 보는 눈앞에서 싹 없애버려. 삭제! 대단하지 않습니까? 삭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피의자예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증거인멸인 거죠. 사전 증거인멸. 그런데 공공연하게 우리는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좀 생각해요. 한겨레의 태스크포스 팀에서는 그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없애더라도 몰래 하거나 네. 조금씩 없애거나 나중에 왜 없었냐는 말을 듣지 않게 잘 모르게 하거나 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없애겠다. 싹 재단 없애버리고 계좌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려요. 깨끗이 없애겠다. 그걸 강조합니다. 클린. 예. 대단합니다. 이거는 이전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비리 의혹 사건이 터져서 못하던 짓이거든요. 이런 거는. 조그만 말씀을 드리면요. 하지만 저희들이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부분은 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예,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을 가지고. 그러면은 하려고 했던 일들 중에 언론에 아직 보도되지 않은 것 중에 오늘 던지고 가실 만한 거 하나 주십시오. 근데 그 정도는 하고 가야지. 일은 하고 가야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주어로 등장하지 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연급으로 등장한 사람 중에 차은택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언론에 지금 막 보도되기 시작하는 원래 CF 감독 출신이었는데 네네. 최순실 씨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네. 여러 정부 프로젝트를 맡았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그래서 뒤에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죠. 예, 이 차은택 감독을 좀 주목해 보셔라. 그리고 국감에서는 아무래도 이 차은택 감독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몰랐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민체도도 새로 만들려고 그랬고 예. 몰랐는데 그 국민체도 이게 이제 70년대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네. 국민체도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국민체조를 새로 만들려고 했고 그것도 이 차은택 감독이 만들었다. 이미.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체조, 태권도 뭐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게 어떻게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70년대에 흔히 있었던 새마을 운동이나 새마음 운동의 어떤 기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하려고 했다는 거죠. 네.
국민체조도 새로 만들고 국민정신개조라고 하죠. 국민정신개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런 거에 21세기 버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종의 어떤 정신과 관련된 부분. 정신. 예. 그 우주하고 통해야 되는 정신, 그 정신인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나올 뉴스들은 과거에 했던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려고 했다는 뉴스가 앞으로 나옵니까, 그럼?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그 재단과 관련된 이 두 재단과 관련된 일 말고도 더 있습니다. 새로운.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아직은 조심스럽고요. 이제 그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인터뷰 이공장 시간인데요.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해서 서울대 서울의대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안을 검토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특위의 위원장이신 서울의대 법의학 교실에 이윤성 교수님을 직접 연결할 텐데요. 참고로 이윤성 교수님은 환자의 사인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교부 지침을 직접 감수하신 분입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관련 지침을 직접 감수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수가 아니라 집필을 주로 했습니다. 네. 아예 쓰신 분이군요. 네. 네. 자, 분야의 정말 전문가신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담당 주치인 백선아 교수는 병사라고 하자 교수님께서 나라면 외인사라고 했을 거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왜 외인사입니까?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는 선행사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도중에 선행사인 때문에 생긴 합병증, 이 경우에는 신부전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사망 종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다친 것, 그게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요소고요. 네. 머리 다친 거는 외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외인사가 맞습니다. 그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외부 충격으로 머리가 손상됐기 때문에 그게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사망 진단서는 그걸 이유로 써야 된다. 제가 맞게 이해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사망 진단서에 심폐정지라고 쓰면 안 된다. 이게 또 관련 지침이고 직접 쓰신 건데 그게 대한민국의 네. 사실은 사망 진단서 기준입니다. 아예 쓰신 거고. 네. 의대생들도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고 성명까지 나온 건데 주치의는 그럼 왜 심폐정지를 굳이 쓴 걸까요? 그걸 이제 물어봤더니 이유를 대는데 네. 신부전증에 의한 고칼륨 혈증, 그 칼륨 그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의 박동을 멎게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망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심폐정지라고 썼다고 하기에 네. 제가 그거는 쓰지 말라고 한 용어고 네. 혼동을 줄 수 있으니 그렇다면 고칼륨 혈증에 의한 심정지라고 쓰지 왜 심폐정지라고 썼냐 네. 그렇게 추궁했더니 아무튼 자기는 그런 의미로 썼다고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고칼륨에 의한 심폐정지라고 쓴다고 해서 그게 병사가 되는 게 맞습니까? 여전히 외인사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제 원칙, 그러니까 그 진단서 작성 지침에,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요. 네. 그 WHO가 권고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인데, 사망의 종류는 근본 원인, 그 선행사인 또는 원사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군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네.
기준을 마련하신 분이니까 이제 확실하게 답해 주시는군요. 보통은 뭐 네.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주치께서는 가족이 치료에 반대해서, 물론 뭐 가족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현재. 네. 가족이 반대해서 치료를 못해서 병사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근데 네. 치료를 해도 백남기 씨의 사망은 사실상 예정돼 있던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설사 가족이 치료를 반대해서 치료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 때문에 사망의 종류가 바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확실하게 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 치료를 반대해서 합병증이 생겨도 그게 병사라고 할 근거는 못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유의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틀리다라고 하는 게 이 작성 지침의 정신에 더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틀리다, 맞지 않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 특별위원회 구성한 위원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네. 그 의견은 알겠는데 네. 특별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기구냐 아니면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냐 갖고서 굉장히 오래 싸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칙과 맞지 않다는 거는 다들 쉽게 합의를 했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갖고서 마구 했는데 저는 옳지 않다, 맞지 않다, 틀리다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많은 위원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다르다, 사실만 언급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거야 우리 인식 있는 우리 그 국민들이 보면 알 테니까 오케이 그거 갖고 오래 싸울 필요 없고 그래서 그냥 그 표현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틀리답니다. 그렇군요. 명쾌하시군요. 제가 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다르다고 해버리면 다르다는 거는 또 하나의 답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다른 종류의 답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네. 백남기 씨 케이스가 시험 문제로 나왔다. 근데 학생이 병사라고 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채점관이면 이건 오답으로 처리하신다는 얘기죠? 네. 학생들의 시험 문제면은 오답이라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의학하고 의료는 조금 달라서요. 네. 의료 현장에서는 그렇게 옳다 그르다로 이렇게 OX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망 진단서는 법에 따라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누가 아무도 강요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데 단지 옆에서 보면 그게 비평은 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렇게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쓴 것을 옆에서 비평은 할 수 있대. 그걸 고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표현하고자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그 반론 혹은 뭐 이의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워낙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특위까지 구성이 됐는데 근데 이게 특위에 구성된 게 왜 그랬는지 좀 알아봐라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시비를 가려서 결론을 내라 라고 구성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논란이 완전히 종식됐다기보다는 입장이 다르구나 이 정도로 결론 난 것 같거든요. 어중간해서 좀 아쉬워서. 네. 저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주 김어진식 표현을 하자면 네. 쓰기는 다르다고 썼지만 틀렸다라고 읽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이시군요. 네. 교수님 저의 이름은 김어진이 아니고 김어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어준.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런 논란이 시작된 게 이제 경찰이 부검을 요구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대를 공식적으로 대변하신 분이고 또 기준을 마련하신 분이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네. 이 논란에 대해서 이게 외인사냐 병사냐 질의하면 서울대의 그럼 공식 입장은 외인사가 되는 거죠? 서울대에 묻거나 저한테 물으면 네. 외인사라고 대답합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아마 네.
담당 교수한테 물으면 또 병사라고 그러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백남기 씨 가족 측에서는 교수님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되겠군요. 나갈지 안 나갈지는 제가 결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묻고 답해야 한다면 외인사라고 법정에서도 말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큰 논란이 부검입니다. 근데 또 교수님께서 마침 법의학 권위자시니까. 네. 그런데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기로는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부검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게 평소 지론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사후 검사를 하거나 뭐 이런 일에 종사하는 법의학 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생각이고요. 이게 네. 전 세계적인 일종의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되면 확실한 종교는 의학적으로 짓는 게 좋다. 그래서 부검을 해라. 이게 맞게 이해한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 질문은 네. 만약에 이 사건이 이렇게 경찰과 가족 입장이 대립하고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아니었다면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부검을 해야 할 정도로 의학적으로 사인이 불분명합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일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더라면 네. 부검 여부를 갖고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것이냐. 네. 제 생각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백남기님은 사회적인 대단히 중요한 이슈의 대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사건일수록 나중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네. 사망 후에 한참 지난 뒤에 새로운 의문이 제기가 돼요. 네네. 네,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부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세상에 주목을 받은 이런 사건이면 나중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 걸 위해서라도 거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물론 유족 입장에서는 가족을 부검하거나 이런 게 무척 싫습니다. 네.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백남기님은 내 아버지고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백남기가 되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학자 최고 권위자로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부검이 필요한 이유는 그게 의학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논란을 부검으로 마무리 짓자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 말도 맞고요. 네. 근데 의학적으로 의문이 없다는 얘기도 사실은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는데 네. 요번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의외로 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문이 제기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걸 나중에 누군가가 또 질문을 제기했을 때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경찰의 주장은 약간 결이 다르신 거네요. 경찰은 이게 물대포에 의한 사망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부검을 하자는 것이고 교수님은 네. 사회적 논란이 된다면 부검으로 경고를 짓자. 이런 입장이신 거고 기본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네. 경찰의 주장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부검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부검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혹시 참여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저는 좀 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만일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처럼 네. 또 사회가 제가 어떤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 네. 법의학을 하는 사람으로는 거부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의 한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워낙 사망 진단서를 직접 대한민국 기준을 마련하셨고 게다가 이 법의학도 전문가시니까 사실은 교수님 이상의 적합한 분이 있나 싶긴 한데 만약에 이 부검이 실제로 진행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꼭 인터뷰 연결할 테니 받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윤성 교수님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제3공장. 네.
요즘 지진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는 데다가 그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단층에서 발생한 게 아니다. 전혀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는 이 지진을 전혀 모르는 분도 이제 귀에 인이 베길 정도로 양산단층 많이 들었는데 이 양산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게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네, 그간에 이제 그 여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밝혀낸 결과인데요. 네. 이 지진들이 주로 발생한 곳이 양산단층 인근에 발생하다 보니까 양산단층이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된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저희 분석에 의하면은 이제 여진을 이제 추가로 정밀 분석을 해서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결정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규모 5.1, 5.8, 4.5 이런 이제 큰 지진들이 있었는데, 네. 이 지진들의 이제 지진파를 가지고 이 지진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층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쪼개져야지만 가능한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알아낸 결과에 의하면은 이 단층의 방향이 북북동에서 남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발달한 단층이고 이 여진 분포 역시 거기에 따라서 일정하게 분포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는 지금 양산단층이라고 하는 단층이 이 지역에서는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발달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 여진과 이 지진들이 양산단층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발달해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지진을 만들어낸 단층은 이제 지표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단층이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단층이 이제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과거에 이미 존재했었는데 우리가 몰랐는지는 아직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이제 양산 단층이 아닌 또 다른 단층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수님 그 팀의 연구 결과로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건지 오래된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양산단층과는 방향도 다르고 다른 특징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점을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양산단층은 연장선이 최대 한 200km로 보고 있는 큰 거대 단층입니다. 네. 만약에 이번 지진이 양산단층에서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이 양산단층 전체가 활성단층으로 평가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당연히 활성단층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활성단층에서는 단층의 연장선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도 상승하게 됩니다. 큰 단층이면 큰 지진이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층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네. 단층의 길이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큰 단층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km나 되는 이 큰 단층에서는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도 굉장히 커지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점은 안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단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단층의 그 길이를 여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지하에 감춰진 이 단층이 지금 현재 지진이 발생을 한 그 부분은 그 부분 주변으로 이제 여진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단층이 어느 정도까지 연장이 돼 있고 얼마만큼 추가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불안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게 나쁜 점이다. 그러면 이제 네. 사실은 결과에 따라서는 양산 단층보다 더 크거나 더 활성화가 많이 됐거나 그래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한반도의 어떤 지질학적인 특성 같은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양산단층은 이제 지표에 이렇게 크게 드러났다는 얘기는 과거에 여러 차례 활동을 해서 아주 잘 닦인 단층이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양산단층이 이제 지금의 응력 방향에 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이제 죽은 단층처럼 이제 남아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지하에 만약에 그 지금 현재의 응력 방향에 반응하는 단층이 있다면, 만약에 거대한 단층이라면 지표에 드러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 단층이 지표에 드러나지 않았고 규모 5.8이나 되는 큰 지진을 만들어냈는데 지표에 아무런 파열을 만들어내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단층 영장 손상으로 또 다른 긴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여전히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측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예측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급히 발표를 하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양산단층이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지진 재해라든가 발생 가능한 지진에 대한 이제 평가를 이제 모두들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밝혀진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단층이라는 것을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단 단층이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그 연장선상에 또 다른 이제 연장선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사가 얼마나 걸립니까? 사실 단층 조사가 지표에 드러났으면은 굉장히 간단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와 같이 지하에 감춰진 단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구물리 탐사라든가 탄성파 탐사, 뭐 다양한 조사를 이제 동원해야 되는데 이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그 새로운 발견에 대한 지적에 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이제 제가 보도를 보기에는 이제 신중한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지역에 그 또 다른 이제 우리가 포터블 사이즈모미터라고 하는 이동식 지진계를 현재 대학 연암에서 깔아놓고 추가 여진을 이제 습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자료 분석을 이제 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또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제 보완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제 좀 약간 결론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보적이지만 교수님이 이제 이미 선행 연구를 하셨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진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정밀한 방법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이 정밀한 방법은 저희가 최근 연구에 그 미국 서부 해안의 산 안드레스 단층이라고 있는데요. 이 산 안드레스 단층도 이번 지진과 같은 수평 이동 단층입니다. 이 지역도 우리나라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지질 구조인데 이곳에 있는 지진의 분포를 정확하게 지금 현재 사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 지진파의 속도 구조까지도 역산해낼 수 있는 것을 이 새로운 방법을 이미 보여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방법을 이번에 이제 경주 지진 지역에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번 양산단층이 이번 지진과 정말 연관이 되어 있다면은 이번 지진들이 양산단층 서쪽에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양산단층이 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단층이어야 되거든요. 이 지하로 들어갈수록. 네. 근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진의 깊이에 따른 분포를 보면 오히려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단층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사항들이 서로 양산단층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양산단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요약하면 양산단층이 아닐 수 있고 그것의 신뢰도는 외국에서 검증된 바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전혀 새로운 전망을 해야 되고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일본 도쿄대에 계신 박진호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은 그 해저에서 발생할 지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쓰나미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혹시 이 가능성은 검토해 보셨는지? 예, 사실 양산단층은 수평이동 단층입니다. 좌우로 움직인다는 거죠? 아래 위가 아니라? 예. 옆으로 이제 횡으로 움직이는 단층인데요. 이 단층이 연장돼서 이제 바닥까지 연장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 하고 이게 활선 단층이라 하더라도 이 횡으로 움직이는 단층에 의해서는 지진 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지진 해일은 일반적으로 이 수직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했을 때 물이 위아래로 출렁이면서 좌우로 퍼져나가는 게 지진 해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산 단층을 활선 단층이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평이동 단층에 의해서 지진 해일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진 해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도쿄대 동경대 교수님은 지진 해일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 국내 교수님은 아니라고 하면 두 분이 붙는 장면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아니 그리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인터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니 지질을 연구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따로 인터뷰 연습을 하시는지 너무 인터뷰를 잘 하시는데. 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정부에 제안하거나 정부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이번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사실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곳에 활선단층이 있느냐, 활선단층은 어느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느냐에 가지고 의견이 초창기부터 분분했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은 사전에 미연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좁은 지역씩 철저한 조사를 해왔다면은 활선단층이 어느 지역에 있고 지하에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제 이런 일에 부닥쳤는데 지금에라도 지금 이제 수도권 이론에서도 과거에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표에는 그 지진을 유발했다고 하는 단층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번 경주 지진의 예처럼 지하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해서 활선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단층을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전국 단위로. 지금부터라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지진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대책이 미흡했고 안일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앞으로라도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제대로 한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다는 너무 빙빙 돌려서 말씀하신 거고, 부족했죠? 부족한 점이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언제 시간이 되면 도쿄대 교수님과 교수님을 연결해가지고 배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니 실제로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전망에. 그렇죠. 아마 그렇죠. 박지로 교수님이 이 사항을 모르진 않으실 텐데 수평 이동 단층이라는 사실을 아마 모르고 계셨나 봅니다. 지진을 연구하신 분이 모른다고 지금 비스감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교수님께 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홍태경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AS 시간입니다. 네. 먼저 알려드릴 것은 말이죠. 저희가 문자 메시지는 샵 0951로 보내시면 되고요. 카카오는 TBS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늦게 게시판이 달리나요? 네. tbs.seoul.kr 들어오시면 거기에 여러 방송 코너들이 있는데 뉴스 공장으로 들어오셔서 공장 AS센터에 들어오시면 그게 게시판입니다. 이 AS센터의 특징은 AS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 AS센터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김어준 형님은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선풀에 괴로워하는 모습에 안쓰럽습니다. 저는 제가 생긴 거 마음에 듭니다. 왜 이러십니까? 네. 하지만 선풀은 좀 남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악플만 읽으니까 문자를 못 보내겠어요. 8582 쓰시는 분. 아닙니다. 앞으로는 악플 말고 선풀 말고 또 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문자를 열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감사하고 이런 문자 메시지 게시판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 코너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고 지난주 한 번 나갔습니다. 사실 야심차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두세 번 해보고 재미없으면 바로 없어요. 저희 야심의 크기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없앴는데 정치발전소 조성주 기획위원 정의당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가들이 특히 이분을 좋아합니다. 편해해요. 그래서 뇌가 섹시하다고. 뇌가 섹시하다고요?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뇌만 섹시할지도 몰라. 자, 지난주는 저희가 보좌관들. 네네. 네. 이 코너의 특징은 이분이 직접 간다는 겁니다. 네. 직접 가서 당사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를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해서 종합적으로 사안을 현장을 검증한 다음에 보도해 주신다는 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번 주? 지난주 잠깐 마지막에 예고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울시가 하는 청년수당이라는 정책 이제 논란이 네. 좀 되고 있죠. 이 청년수당을 받았던
청년들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그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이 청년수당 8월 이제 서울시가 준비를 오래 해가지고 이제 8월에 첫 지급을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제 반대하면서 그렇죠. 정부에서는 사실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과 정부가 부딪히는 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또 뭐 성과연봉제 가지고 또 엄청나게 많이 부딪히고 매번 부딪힌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시장이 대통령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참석하는데 야권에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유일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인터뷰하면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국무회의 가면 진짜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회의가 있느냐 없느냐. 언제가 한 인터뷰에서는 뭘 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대화가 없다고. 자, 이 청년수당 문제는 그래서 복지부 반대로 지급을 얼마큼 하고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8월이 첫 번째 지급하는 한 번 거였어요. 하고 끝났나요? 한 번 지급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보건복지부에서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린 거죠. 직권 취소. 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한 번밖에 못 받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서울시에는 지금 법원에 얘기를 한 건 상태죠. 행정소송을 했죠. 이제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논쟁, 논란이 아니라 직접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반응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너무 지금 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받은 사람이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뭐 때려쳐야죠. 표현이 그러십니까? 때려쳤네.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만나보신 분은 누굽니까? 예, 일단은 현장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 청년들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야죠. 현장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카레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었는데요.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슬렁 반상에 오셨나요? 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되거든요. 저는 관악구에서 온 김그림이라고 합니다. 어슬렁 반상에 카레 먹으러 오라고 해서 카레 먹으러 왔고요, 우선은.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하고 얘기 나누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처음 오셨는데 나에게 밥이라는 주제로 함께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드시면서 이제 나에게 밥이 어떤 건지. 원래 밥은 가족들끼리 먹는 거잖아요. 혼자 자취하니까 혼자 밥을 먹어서 좀 가족들이랑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느낌, 그래서 외로운 느낌이 좀 컸어요. 취업이랑 연결해서도 좀 어려우니까 더 이렇게 좀 고립된 생활을 했었는데 이렇게 근처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또 카레 먹으니까 따뜻한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카레 너무 좋았어요. 각자가 어떻게 좀 살아왔는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려 하는지 얘기 듣고 서로 하는 것만도 되게 위안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스터디 같은 거 이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청년수당 받은 분들이 동네에서 따로 모여요? 그렇죠. 이제 이 사업을 서울시 사업을 이제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라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청년수당 참가자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역별로 서로 이제 친구도 맺어주고 뭐 예를 들면 취업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같이 이제 스터디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수당만 주는 게 아니라 모임을 조직했다. 그렇죠. 이게 원래 같이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청년수당 정책에. 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당사자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그게 우려도 많고 고민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듣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뉴스를 본다든지 친구들을 본다든지.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청년수당을 지급받았던 24살 여성 김지민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급되기 전부터 이미 이제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죠. 취업을 하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하는 그런 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했는데 청년 수당 받게 돼서 이제 좀 한시름 놓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중단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준비하고 있던 시험 같은 거 멈추고 일단은 어떻게든 취업을 해서 조금 생활비라도 보태야 되지 않나 생각 중이에요. 그렇군요. 걱정이 처음부터 있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당이 나가기 전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서 뭐 이거 절대 바로 직권 취소할 거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미리 많이 놔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쟁점이 사실 그 굉장히 큰 게 이게 이제 정부가 직권 취소하는 건 이제 정부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서 직권 취소하는데 이 법이 이제 2011년 2월에 이제 대표 발의한 사람이 바로 지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당시 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했거든요. 거기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이제 이런 정책을 지자체가 할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 협의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요즘 협의 참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협의. 합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의는 아닌데 중앙정부는 이게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우리의. 이렇게 주장하는 역시 거고. 문구에 대한 6개월에서 가지고 지금 그렇죠. 서울시는 6개월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부딪히는 거죠. 지금까지의 그 협의와 관련한 뭐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나온 협의의 결과 헌법재판소 보면 협의는 꼭 합의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주장대로라면 그 판결이 지급하라고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근데 문제는 지금은 뭐 이제 서울시가 이제 바로 이제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했고 제소도 했는데 지금 결정은 굉장히 늦게 하고 있어요. 대법원의 특기죠. 네. 민감할 경우에 판결이 엄청나게 밀리는 원래 몇 개월 이내 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또 중요한 건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냥 현금 받는 거 아니냐. 그렇죠. 현금 받고 뭐 일반적으로는 야, 현금만 달랑 주면 그게 무슨 이게 복지가 되냐. 돈만 그렇죠. 주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목소리를 또 여기 참가한 청년들 직접 많이 들었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참가한 청년 이제 28살입니다. 이분은 이제 김기수 씨.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쪽 학원비에 전액 사용했습니다. 그것조차 이제 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뭐라 할까 그냥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이었죠. 그걸로 이제 내고 나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네. 청년수당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반반에서 조금 이상인 정도인데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냥 막무가내 퍼주기식이다. 아무 생각도 없는 아무 계획도 없는 사람들한테 뭐하러 그런 거를 하냐 안 좋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구나 하고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돈을 특정한 목적에만 써야 된다. 뭐 책을 구입한다든가, 뭐 강연을 듣는다든가. 그렇게 이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삶이란 건 그렇지 않거든요. 학원만 다닌다고 이게 다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좀 단순하게 보는 거죠. 네. 청년들의 취업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단순히 뭐 학원비를, 그러니까 이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학원비만.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지정한 학원 그것도. 이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네.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정말 학원 갔다가 친구들하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돈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 구직 활동에도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죠. 뭐 옷을 장만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고용노동부도 최근에 청년희망재단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만든 그 재단이랑 해가지고 거기도 현금을 주는 6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 거죠. 거기도 현금을 주는데 서울시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쟁점이 되는 겁니다. 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시장이 이 대권 때문에 인기 누리려고 이거 하는 건데 그걸 못 보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너무 좀 나간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이제 이 사업을 청년수당 사업을 직접 이제 주관해서 반상회도 열고 이러고 있는 이제 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실제 진행하시는 분. 예, 이분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원래 목표대로라면은 제가 맨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준비 모임이라던가 뭐 자격증을 같이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일상 모임이라고 해서 일상에서 같이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어떤가 그다음 운동 모임이라고 해서 너무 궁금하죠 운동하자 뭐 이런 얘기를 나누기를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모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많은 주제에 대해서 진짜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임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획기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각각의 필요에 대해서 모든 정책이 맞춰줄 수 없다면 그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이게 빨리 해결이 되어서 지급이 될 수 있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비금전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쭉 듣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말씀드리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
네.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금으로 주고요. 그럼 여기도 복지부가 못하게 해야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왜 논란이 안 생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하는 건 괜찮고 서울시가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돈 주는 돈과 서울시가 주는 돈이 그게 꼬리표가 따로 달려있나요? 예, 사실 노동부 주장은 그래요. 자기네는 청년희망재단에 그 800억 모금한 거 있잖아요, 작년에. 네. 거기서 예산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 예산을 가져오는 어디가 소스인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삼은 것은 현금을 주는 건 문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 현금 주잖아요. 나쁜 사람들이네. 아니, 다르게 해놓고 우리처럼 하라고 해야죠. 똑같이 해놓고 니네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어쨌든 뭐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이제 직접 청년들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도 앞으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직접 청년들의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복지부나 서울시나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최소한 정부는 똑같은 걸 안 했을 때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일관성이 있는데 자기들은 하면서. 자, 다음 주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좀 지금 뜨거운 현장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중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뜨거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곳을요. 아직 아무런 준비가 없다가. 지금까지 조성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문자도 보내주시고 홈페이지 게시판 열렸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플만 반기는 거 아니고요. 모든 문자 다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